선사시대의 위대한 포식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포식자는 항상 매혹의 대상이었어요. 포식자는 매혹적인 동시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생태계에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포식자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이 풍요로워지고 번식하고 다양해지자마자 포식자가 생겨났고 알파 포식자는 종간 상호작용의 정점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정점 포식자라고도 불리는 알파 포식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로 군림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포식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디메트로돈을 보면 겁이 나시나요? 헬리코프리온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티렉스나 스피노사우루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 거대한 포식자들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놀라운 포식자들은 생명체와 그 후손의 진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올라 자신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포식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포와 매혹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동물들은 장엄하면서도 무섭고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이며 괴물 같으면서도 비범합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슈퍼 포식자는 위협적이면서도 장엄한 존재입니다. 크기, 힘, 속도, 사냥 전략으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성체가 된 후 이 종의 동물을 공격하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공격한다 해도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들을 알파 포식자라고 부릅니다. 이 간략한 설명에서 멈춘다면 표범은 그저 피해 굶주리고 공격적인 괴물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계와 자연계 전반에서 생명의 균형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맹수는 끔찍하게 무섭지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생명의 순환은 약화되고 수년, 수세기에 걸쳐 카드의 집처럼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의 정점 포식자가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할까요? 기껏해야 초식동물과 작은 육식동물 몇 마리 정도,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됐을까요? 이러한 최상위 포식자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려면 생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태계에 의존하는 생물종에게 생태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생태계는 두 개의 기둥 위에 놓인 틀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이 생태계에 부여된 영역, 즉 경계입니다.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두 개의 기둥은 비오톱과 생물상입니다. 비오톱은 지질, 온도, 기후, 습도 등 고유한 특성을 지닌 지리적 환경입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가 변경되면 생태계가 약화됩니다. 비오톱은 이 비오톱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생물종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의 생태계를 언급한다면 이들은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심지어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오톱이나 생물 군집을 구성하고 특징 짓는 요소 중 하나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한 종의 침입이 너무 심해지면 그 종은 비오토프 또는 비오토프의 다른 특성보다 우선합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더 이상 생태계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생태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전체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가 깨집니다. 알파 포식자는 그들이 섭취하는 종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렇지 않으면 침입성 동물이 되어 생태계에 의존하는 다른 모든 종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날의 최상위 포식자들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식동물은 종종 더 많고 작은 육식동물은 덜 많으며 대형 포식자는 일반적으로 더 적은 수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넓은 영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체수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동물 공동체는 이러한 종 간의 균형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슈퍼 포식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먹이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맹목적으로 사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먹이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늙거나 병들었거나 기형이 있거나 기생충에 감염되었거나 약하거나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조절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냥되는 동물 개체군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먹이사슬에서 이러한 대형 포식자의 존재는 지리적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이들을 엔지니어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사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초식 동물종을 조절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울창한 초목이 번성하여 다른 종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옐로스톤의 사례는 최상위 포식자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거의 70년 동안 늑대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결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엘크가 번성했습니다.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해마다 4천에서 10,000마리에서 거의 20,00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고라니는 점점 더 넓은 영토를 점령했고 심지어 강 근처에서 방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은 비버의 서식지를 거의 3배로 줄인 비버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거의 130개의 서식지가 있었는데 늑대가 사라진 지 70년이 지난 지금은 50개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이후 코요테의 중요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코요테는 엘크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가시불 영양과 작은 설치류 같은 종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코요테는 주변 환경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맹금류의 먹이가 되기도 했는데 이 동물들도 결국 사라질 뻔했습니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토양이 말라버렸고 강변의 식물들조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건축가 역할을 하던 비버가 사라지자 강과 하천의 흐름이 빨라지고 토양 침식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류, 양서류, 곤충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이 지역에 고라니만 남게 될 것입니다. 먹이가 부족하고 초목이 점점 더 희귀해지면서 늑대도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1995년과 1997년 사이에 41마리의 늑대 개체가 옐로스톤 공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공원 내 늑대 개체 수는 80에서 100마리로 유지되고 있으며 400마리가 인근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늑대의 존재가 옐로스톤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측정되었습니다. 늑대가 도착한 이후 엘크 개체수가 급감하여 비버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늑대가 없어도 번성했던 코요테는 생태계에서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코요테의 개체수가 감소한 것은 코요테가 잡아먹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와 비보도 다시 돌아와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강둑은 녹음이 우거지고 개울에는 물고기가 다시 서식하는 등 한마디로 균형이 회복되었습니다. 스라소니와 토끼처럼 포식자, 먹이 순환, 즉 포식자의 개체수와 포식자가 잡아먹는 먹이의 개체수를 연구하면 종 간의 조화와 균형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이가 많으면 포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먹이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포식자의 수도 줄어듭니다. 생명은 이러한 종 간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비오톱과 생물 군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생태계의 생존은 전적으로 이 두 가지 핵심 요소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지구온난화와 인간 활동으로 인한 특정 생태계의 취약성은 우리 문명의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구 역사의 먼 과거에는 다른 생태계에도 그들만의 위험과 취약성, 도전 과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공정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2022년 과학자들은 동물계에서 최초로 알려진 포식자를 발견했습니다. 5억 6천만 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 동물은 캄브리아기 이전 시기인 에디아카란기에 살았습니다. 오로루미나 아텐보로입니다. 포식자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네요. 위험하고 공격적인 동물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동물이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초기의 포식자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불꽃 모양의 촉수로 밀어보아 이 동물은 아마도 오징어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이 그룹에는 해파리, 산호, 말미잘과 같은 동물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초기 균형을 유지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포식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후 포식자 먹이순환이 확립되어 최초의 육상 생태계가 부활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포식자는 오로라 루미나 아텐보로이아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필터 피더, 현수 피더, 초식동물처럼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있는 동물이 진화하고 있다면 어류와 육식동물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포식자는 사냥하는 먹이에 적응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선사시대 포식자로 시간여행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포식자는 캄브리아기의 해양 영토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5억 년 전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로루미나를 떠나 포식자를 바꾸면 우린 다시 한번 수생 포식자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어떤 동물도 육지에 발을 디딘 적이 없었죠. 대륙에는 포식자도 먹이도 없습니다. 식물도 아직 이 척박한 환경을 정복하지 못했죠. 육지의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지평선에는 생명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위와 먼지, 뜨거운 열기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은 생명과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로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기에 캄브리아기 폭발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약 1000만 년에 걸친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오늘날 알려진 거의 모든 주요 조직 계획이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그 풍요로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이상한 새우라는 뜻의 아노말로카리스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대형 해양 절지동물입니다.
백상아리나 범고래처럼 인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캄브리아에게 바다 괴물입니다. 아노말로카리스의 길이는 1m가 조금 안 됩니다. 아노말로카리스의 몸집은 대단하지만 사냥의 주 무기는 아닙니다. 아노말로카리스가 캄브리아기 바다에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입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날카로운 뼈판으로 무장하고 있어 먹잇감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분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사냥꾼의 수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그의 실제 모습을 살펴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아노말로카리스는 이상한 새우라는 뜻입니다. 정말 적절한 이름이죠. 절지동물, 즉 분절된 무척추동물의 일종입니다. 눈은 오늘날의 많은 곤충처럼 막대 모양입니다. 아직 생물학적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미 눈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눈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헤엄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입 뒤에 가시가 빽빽히 박힌 집게 같은 부속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리적 특이점 덕분에 먹이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매력적인 신체적 특징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 이제 실제 모습을 볼 차례입니다. 이 녀석이 움직일 때는 보통 배고픔 때문에 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진정한 삼엽충 분쇄기예요. 캄브리아에게는 바다에는 삼엽충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크기가 있었죠. 고생대는 이 해양동물의 황금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삼엽충은 크기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몇몇 종은 60에서 70c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고생대에는 18,000여 종이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연안에서 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적 틈새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은 해저를 걸으며 이동했고 일부는 굴을 파기도 했으며 일부는 물 기둥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와 대양에 널리 서식하는 이 동물들은 아노말로카리스가 가끔 다른 해양 생물을 잡아먹기도 했지만 아노말로카리스에게 주요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가시가 달린 부속기관 덕분에 삼엽충을 붙잡아서 쉽게 입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메라스 여터를 누르듯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 개의 판으로 삼엽충을 부숴버렸어요. 부속기관과 입은 강력한 무기지만 눈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견된 아노말로카리스의 눈은 뛰어난 시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눈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눈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주요 기관이며 매우 복잡한 기관입니다. 많은 포식자에게는 눈은 사냥을 위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아노말로카리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노말로카리스의 눈은 약 2에서 3cm 크기의 16,000개의 오마티디아로 알려진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빛에 민감한 수용체입니다. 아노말로카리스처럼 많은 곤충이 펫셋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펫셋의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파리는 4,000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잠자리는 거의 28,000개의 펫셋을 가진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16,000개의 옴마티디아를 가진 아노말로카리스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사냥꾼이죠. 앞서 선사시대의 상위 포식자에 대한 여정에서 언급했듯이 알파 포식자는 종의 조절과 진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독보적인 사냥꾼이 바다에 존재하는 것이 캄브리아기 폭발에 기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선택이 압력을 가함으로써 동물 종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해양 동물의 다양화의 혜택을 누린 것은 그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대한 캄브리아기 포식자는 호르디아 빅토리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노말로카리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수백 개의 캐나다 화석을 연구한 결과 연구자들은 비교적 큰 몸집과 이빨이 잘 발달한 입으로 유명한 아노말로카리과에서 홀디아의 위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냥 실력이 뛰어난 캄브리아기 티렉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얼마나 무시무시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아노말로카리스처럼 머리에는 한 쌍의 작은 가시가 달린 팔다리가 달려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가시 발톱입니다. 이 발톱으로 먹이를 입으로 가져옵니다. 측면 옆에는 호흡을 위한 큰 아가미가 있습니다. 또한 머리 앞쪽에는 속이 비어있고 뾰족한 껍질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조개 껍질은 일반적으로 특정 장기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호르디아 빅토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유명한 조개의 수수께끼를 풀고 이 동물의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조개 껍질 내부에서 장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개 껍질은 호르디아가 부력을 조절하여 더 쉽게 물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호르디아는 해저를 더 쉽게 탐험하고 주변의 많은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와 마찬가지로 아노말로카리스도 입에 판으로 무장한 입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호르디아는 평균 20cm로 더 작았습니다. 또한 아노말로카리스보다 약간 더 미세한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식자의 발가락을 밟지 않고 작은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이 사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훌륭한 사냥꾼이자 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캄브리아에게 동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점점 더 다양해졌지만 먹잇감은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두 동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이 지나면 다른 포식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들을 만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르도비스키 그리고 실루리아기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초기에 알려진 유립테리드 중 하나인 메가로그랩투스는 오르도비스키 중생대에 살았습니다. 이 동물은 익룡과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들과 함께 오르도비스키 그리고 실루리아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관련 말 굽게는 조금 후에 출현했으며 여전히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메가크랩투스와 익룡은 종종 바다 전갈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실제로 전갈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유리테리드들은 지금까지 본 전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첫 번째인 메가크랩투스는 길이가 1m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인 익룡은 1.6m에 가까웠고 가장 큰 표본의 경우 1.75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 조금 무섭더라도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할 것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의 형태와 사냥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몸은 앞면과 뒷면의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프로수마라고 불리는 앞부분은 유립테리드의 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가크랩투스와 익룡은 모두 머리에 두 개의 갈고리로 끝나는 한 쌍의 치골이 있으며 이 치골은 입에 가깝고 두 개의 갈고리로 끝납니다. 치골은 일종의 유연한 집게입니다. 이들을 먹는 데 사용됩니다. 오피소좀이라고 불리는 뒷부분은 테르가이트로 알려진 여러 개의 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르가이트는 절지동물의 딱딱한 판처럼 생긴 부분입니다. 이 특성은 다른 종에서도 발견됩니다. 동물의 뒤쪽 부분인 오피스토스는 텔슨이라는 점으로 끝납니다. 텔슨에 독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가시나 참과 같은 공격형 포식독으로 먹이를 막고
독을 사용하지 않고 입에 가져다 댔을 것이란 가설입니다. 익룡은 당시 모든 익룡류 중 가장 큰 동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알려진 절지동물 중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육식성으로 성체가 거의 1m에 달하는 가장 오래된 전갈인 브로토스코피오와 아직 턱이 없는 척추동물 어류인 세팔라스피스를 잡아먹습니다. 이 물고기는 4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다리는 오리발과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 헤엄칠 수 있었죠. 꼬리는 먹이를 급습할 때 속도를 내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집게발 덕분에 동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시력 덕분에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익룡은 2쌍의 눈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눈은 파리나 잠자리와 같은 일부 곤충처럼 양면으로 되어 있었고 앞서 만난 아노말로카리스와도 비슷했습니다. 다른 한 쌍의 눈은 이번에는 더 작았고 머리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발달된 시력을 가지려면 사냥할 때 이 능력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 동물은 시각에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시력을 이용해 동물들 사이에서 길을 찾습니다. 모든 바다 전갈이 이렇게 큰 몸집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갈은 연체동물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연체동물이 아닙니다. 이 전갈은 2종류에 속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노틸로이드 속입니다. 연체동물이라고 하면 대형 포식자를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이 녀석은 거대한 오징어처럼 생겼고 그 크기가 사냥할 때 분명 이점이 될 것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껍질 길이는 6m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2종류인 카메로카메라, 토렌토네스는 자신의 에너지 요구량과 동일한 먹이를 먹습니다. 삼엽충뿐만 아니라 일부 바다 전갈도 이 녀석에게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잡은 후에 거대한 입속으로 가라앉은 후에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거대한 오르토세론이 그런 인상적인 크기를 가진 유일한 동물은 아닙니다. 해저는 목가적인 풍경이지만 우린 이 바다의 보석을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실루리아기가 막을 내리고 대봉기 시대가 우리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점 포식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형태와 해부학적 구조도 달라서 새로운 사냥 모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알파 포식자는 훨씬 더 위험하고 공격적입니다. 대봉기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인 플라코돔 덩클레오스 스테우스를 살펴봅시다. 덩클레오스 스테우스는 길이가 약 4m에 달하고 무게가 거의 1톤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이전의 알파 포식자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괴물입니다. 하지만 덩치만 큰 것이 특징이 아닙니다. 이는 몸은 갑옷과 같은 뼈판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다른 어떤 수중동물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갑옷을 입는 거죠. 이 유명한 갑옷과 엄청난 크기로 인해 상어류의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최상위 포식자죠. 거대한 몸집과 몸무게로 인해 바다에서 빠른 물고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이유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물도 그의 갑옷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대형 포식자치곤 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빨이 없다고 해서 파괴적인 무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턱을 가지고 있죠. 이 턱은 끌처럼 여닫을 수 있고 칼날과 칼날이 맞닿을 수 있으며 매우 날카롭습니다. 덩클레오스테우스는 당시 바다에 살던 모든 조개류를 먹이로 삼았습니다. 턱 덕분에 조개 껍데기를 쉽게 부수고 2종류를 아주 쉽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뼈판으로 이루어진 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입으로 가할 수 있는 엄청난 압력을 이용해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놀라운 힘을 가진 또 다른 동물인 물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스테타칸투스 프로덕투스가 있습니다. 모르상어는 붓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 때문에 모르상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모르상어의 사냥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모르상어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상어의 특성 덕분에 다른 포식자는 감히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스테타칸투스는 원시 홀로세팔루스에 속입니다.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연골 어류 중 하나입니다. 지구의 바닷물과 민물 모두를 빠르게 정복했습니다. 두개골 꼭대기에는 수많은 피부 상아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평한 싸움을 벌일 위험이 있는 포식자를 격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슴 지느러미 아래쪽에는 가슴 지느러미 채찍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는 강력한 방어무기입니다. 그 크기와 힘 덕분에 큰 동물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시 양서류를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종인 아크모니스티온 장젤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종의 후손은 석탄기에 살았으며 선조와 마찬가지로 원시 양서류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류와 네발동물 사이에 있는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동물인 크라시기 르누스 스코티쿠스를 사냥했습니다. 이 알파 포식자는 각각 특정 종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실제로 경쟁하지 않으며 서로를 사냥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크모니션은 우리에게 석탄기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 당장 거기로 가볼까요? 똑같이 흥미로운 다른 동물들이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많은 포식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식자들은 생물학적 진화의 곡선과 그들이 주로 담당하는 종의 다양화를 따릅니다. 포식자의 조절 작용 덕분에 육지와 바다의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유지합니다. 새의 형태, 신체적 능력, 사냥 방법은 사냥하는 종에 맞게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삼엽충, 두 종류, 작은 물고기 등 중소형 동물이 먹잇감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종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알파 포식자는 먹잇감의 진화를 모델로 삼아 진화해 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선사시대 포식자들의 모습이 더욱 화려해진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들이 사는 곳입니다. 최근까지 포식자들은 수중 환경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포식자는 동물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살아갑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포식자들은 대륙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토에서도 알파 포식자가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매혹적이기도 하지만 끔찍하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오싹합니다. 헬리코프리온입니다. 이 녀석의 특별한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보시다시피 동그란 톱 모양의 아래턱이 정말 놀랐습니다. 놀라울 정도죠.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헬리코프리온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시 가장 무시무시한 해양 포식자 중 하나였어요. 오랫동안 우리 인간에게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실체를 인식하고 일반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고 믿을 만한 흔적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헬리코프리온이 연골 어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헬리코프리온의 초상화를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제작하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골격뼈와 달리 연골은 화석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유골에 존재하는 몇 가지 단서를 찾아내어 해석해야 합니다. 나선형 치열만이 세월의 흔적에서 살아남은 렐리코프리온의 화석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관찰과 해석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래턱, 위턱, 그리고 조금 후에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에 일종의 이빨 기관인 원형톱과 같은 구조가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뒷받침하는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은 이 특이한 치열을 턱 아랫부분에 배치합니다. 과학자들의 관찰과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돌출부가 눈에 띄지 않고 하악골의 전체 길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설명에서 암시된 것처럼 정면과 외부 위치는 동물에게 방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남아 바다를 지배하기 에는 방수 기능이 너무 약했을 겁니다. 10m에 가까운 이 바다 거인에게는 포식자가 없었습니다. 가설에 따르면 이 동물은 먹이 사슬의 최상에 위치하여 물고기나 암모나이트 등을 먹이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어떤 식단이 다른 식단보다 더 그럴듯한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암모나이트가 실제로 암모나이트를 먹었다면 그 원형톱을 깡통따개로 사용한 겁니다. 조개 껍데기를 터뜨리고 조개 껍데기에 갇힌 동물들을 뒤섞는 기계 말이죠. 이빨은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운동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헬리코프리온은 다른 사냥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물고기 떼를 기다리며 잠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입을 크게 벌리고 물고기를 덮쳤을 것입니다. 이때 원형톱은 회전하는 꼬챙이 역할을 하며 물고기를 차례로 꼬챙이에 꽂아 상어의 입속으로 점점 더 멀리 가져갔을 것입니다. 죽음은 빠르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등뼈가 잘린 다음 단 몇 초 만에 뒤로 끌려갑니다.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똑같은 턱을 가진 이수중 현상을 떠나야 합니다. 디메트로돈이 기다리고 있어요. 디메트로돈은 엄청나게 큰 동물이에요. 가장 큰 성인의 경우 길이가 4m, 높이가 최대 6m에 달합니다. 무게는 최대 250kg에 달합니다. 겉모습과 달리 디메트로돈은 공룡이 아니라 파충류인 트랜시릭과에 속하는 파충류예요. 우린 페름기에 살고 있고 공룡은 수백만 년 후에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디메트로돈으로 돌아가 봅시다. 디메트로돈은 선사시대 동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종입니다. 디메트로돈의 독특한 등쪽 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체온 조절에 매우 유용했던 이 특징 때문에 디메트로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사슬에서 디메트로돈의 지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이자 알파 포식자라는 것이 이 비디오의 주제이므로 더 이상 긴장감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녀석의 치열은 우리의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두 가지 크기의 이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종의 진화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의 두개골에 있는 이빨은 사실 두 개의 다른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포유리 이빨의 네 가지 유형의 선구자입니다. 한 쌍 또는 두 쌍의 송곳니 같은 이빨은 이과의 친척들에게서 발견됩니다. 또한 앞니의 일종의 앞니가 있습니다. 이빨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거의 모든 이빨에 톱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톱니는 단순한 균열로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보입니다. 톱니는 이빨을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들어 먹잇감의 살을 뚫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빨이 적응하면 새로운 종류의 먹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네발 동물과
양서류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새로운 동물들에 맞설 적수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냥꾼 군단을 완성하기 위해 디메트로도는 비강의 후각 상피, 즉 냄새를 감지하는 조직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메트로도는 이러한 감각적 이점을 이용해 먹잇감을 찾아서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주로 강둑과 얕은 물에서 양서류와 작은 물고기를 찾아 먹이를 먹었습니다. 디메트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육상동물이었지만 아직 걷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디메트로도는 걷는 것보다 기복이 심했습니다. 또 다른 슈퍼포식자인 리케놉스는 이동하는 데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훨씬 더 쉽게 움직였습니다. 이름에서 늑대 같은 생김새가 연상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은 늑대의 얼굴을 의미하며 체격은 루핀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디메트로돈과 마찬가지로 이빨의 분화도 특징이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대한 겉모양의 성공입니다. 디메트로돈이 얼마나 강력한 포식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고르고놉시스 테라시드는 네 발로 움직였어요. 앞서 만났던 동물과 달리 상완골과 대퇴골이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리케놉스는 또한 더 크고 효율적인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육 구조는 몸의 측면이 아닌 아래쪽에 있는 긴 다리와 결합하여 달리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스피드는 아마도 최고의 사냥 자산 중 하나였을 겁니다. 키는 1m에 불과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시대의 다른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에 비하면 작은 체구였습니다. 하지만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체력이 더 강했습니다. 인상적인 송곳니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냥감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강자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냥꾼이지만 사냥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알파 포식자는 생명수련의 균형을 지켜냅니다. 무섭고 공격적이며 야만적일 수도 있지만 다음 소개할 동물들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따라오세요. 트리아이스에서 만나죠. 바다의 신과의 만남보다 더 좋은 쥐라기 인물은 없을 겁니다. 그는 정말 대단해요. 바다 괴물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를 사로잡고 매료시킵니다. 이 해양 파충류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식성 동물입니다. 거대한 날개 길이를 보면 먹이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포식자는 먹이에 적응합니다. 그들의 조절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이러한 균형의 유지를 용이하게 합니다. 우린 엄청나게 큰 동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식자는 매우 당당한 동물이며 먹이의 크기에 걸맞게 정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리우페로로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수장용 중 가장 진보한 동물입니다. 무시무시하고 매우 빠르죠. 쥐라기 시대의 가장 위대한 포식자 중 하나예요. 강력한 앞지느러미로 물속을 헤치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5m로 추정되던 크기가 최근 몇 년 동안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선사시대의 동물의 완전한 골격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아주 미세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귀중하고 값비싼 보물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대의 증인은 이 유물들은 너무 작아서 완전히 사실적인 초상화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먼 과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발견된 몇 가지 요소에 의존하여 해석하고 추론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술 덕분에 많은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의 크기가 불균형적으로 크자 과학자들은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몸통을 지목했습니다. 몸과 머리는 일반적으로 비례합니다. 실제로 매우 많은 종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수장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덜 거대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서 7m가 넘는 이 동물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쉽게 움직입니다. 물속에서 취하는 자세와 물살을 가리는 움직임이 놀랍습니다. 마치 바다 위를 날아다닐 것만 같아요. 포식 본능이 깨어난 이 녀석은 몸무게가 몸집에서 느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리발을 튕기며 바닷속을 질주합니다. 종종 공룡으로 잘못 분류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해양 파충류입니다. 또한 종의 특징인 긴 목을 가진 수장룡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수장룡 또는 수장강류는 머리가 더 큰 파충류입니다. 거대한 두개골을 가진 이 해양 표범은 수장룡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리오페르로도는 길고 납작한 두개골, 비교적 짧은 목, 두꺼운 몸통에 긴 지느러미가 붙어있고 작은 꼬리로 끝나는 등 수장룡의 완벽한 예입니다. 이빨은 칼처럼 날카로워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매우 길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공룡인 티렉스와 견줄만 하죠. 이런 이빨과 2톤에 육박하는 몸무게를 가진 리오페르로도는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우연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사납고 위험했던 그는 식욕의 끝이 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포식자가 어떻게 먹잇감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냥할 때 몸집이 크다는 것은 장점이자 장애물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멀리서도 이 녀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주둥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앞쪽 콧구멍은 후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먼 거리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콧구멍으로 물을 통과시켜 주변 동물의 화학적 분비물을 감지합니다. 매혹적인 냄새가 감지되면 노처럼 생긴 지느러미를 이용해 먹잇감을 덮칩니다. 지느러미는 말 그대로 물속에서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사냥에 필요한 경우 최고 속도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쥐락이 바다의 상징적인 동물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콧구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동물의 호흡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생동물이었지만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고래를 비롯한 일부 해양동물처럼 수면으로 올라와 산소를 마셔야만 다시 해저로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리오페르로돈에게도 영광의 순간이 있었을진 모르지만 자연의 어떤 것도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진화하고 그 순환 속에서 모든 사람의 위치도 변합니다. 백악기에는 대형 파충류의 새로운 종인 모사사우루스가 뛰어난 사냥 능력에도 불구하고 리오페르로돈을 몰아내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여행의 후반부에 모사사우루스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백악기로 들어가기 전에 관찰해야 할 다른 최상의 포식자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출발하죠. 다음 동물과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노토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날씬한 몸매에 길쭉한 목과 꼬리, 긴 팔다리를 가졌습니다. 수장룡이나 플라시오사우루스만큼 수영을 잘 하진 못하지만 물속에서 먹이를 쫓아내고 필요한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 특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입천장이 닫혀 있어 비강과 구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동물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먹이를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개골은 길고 납작했으며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큰 먹이를 삼킬 수 있었죠. 턱에는 날카롭고 서로 맞물린 이빨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도 도망칠 수 없었죠. 노토사우루스는 헤엄칠 때 꼬리로 추진력을 얻고 물갈퀴가 달린 발을 이용해 물속에서 방향을 잡고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몸을 물결치듯 흔들고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노토사우루스는 먹이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다가 마지막 몇 미터 구간에서 급격히 가속하여 물고기 떼 사이로 머리를 내밀어서 먹이를 잡는 방식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맹렬하게 사냥을 했지만 수중 동물만 사냥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물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노토사우루스는 바다에서 매우 뛰어난 사냥꾼이었지만 정기적으로 육지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기도 했습니다. 같은 속의 또 다른 동물은 늪지대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티티노스쿠스입니다. 악어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죠. 높이 1m, 길이 3m 정도였어요. 팔다리는 거의 수직으로 몸통 바로 아래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4발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4발 달린 악어는 같은 시대의 다른 악어들과 달리 꽤 빨랐습니다. 이는 복잡한 발목 관절과 일종의 발 뒤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자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뒤꿈치에 부착된 힘줄이 종아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는 레버리지를 증가시켜 움직임을 용이하게 합니다. 땅에서 쉽게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먹잇감을 기습하거나 사냥할 때 큰 장점입니다. 몸은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효과적인 보호 갑옷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를 포함한 몸 전체가 스커트라고 불리는 두꺼운 뼈판으로 덮여 있었죠. 그야말로 갑옷을 입은 것과 같았죠. 피토사우루스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아요. 피토사우루스는 실루엣이 악어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만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악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콧구멍은 주둥이 끝이 아니라 눈 앞쪽에 더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특징 덕분에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콧구멍과 두개골 끝만 물 밖으로 튀어나온 채로 거의 물속에 잠긴 채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식물 공룡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턱으로 구분할 수 있죠. 첫째, 원추형 이빨이 늘어선 길고 좁은 턱을 가진 것들이 있었어요. 이빨은 날카롭고 서로 맞물려 있어 물고기를 단단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빨 배열은 수중 포식자에게서 종종 발견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꽉 움켜쥐고 입 옆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룹에는 짧고 넓으며 매우 강력한 턱을 가진 식물 공룡이 포함됩니다. 앞니는 송곳니 모양이고 뒷니는 칼날 모양입니다. 송곳니 같은 앞니는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뒷니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턱과 육식성 체격 덕분에 이 식물 공룡은 오늘날 악어처럼 물 웅덩이에 물을 마시러 온 육지에 사는 큰 4발 동물들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초기 모습을 보면 당시 가장 큰 포식자는 필연적으로 악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음 목록의 동물은 악어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 녀석은 악어만큼이나 무섭습니다. 여기 지구 역사상 가장 사나운 육식동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폭력과 야만성을 뿜어냅니다. 그는 최고의 사냥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약 9에서 10m, 높이는 거의 3m, 무게는 2톤이 넘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죠. 그 거대한 덩치는 아무리 무모한 공룡이라도 겁을 먹게 할 만큼 무시무시합니다. 뼈는 무겁고 튼튼합니다. 다리는 길고 앞다리는 짧습니다. 뒷다리만으로 자신감 있게 움직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결치는 긴 꼬리는 진자 역할을 하여 움직이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과 관절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같은 시대의 다른 공룡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화석화된 발자국이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빠른 포식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먹이의 살을 찢고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메갈로사우루스는 발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발톱이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메갈로사우루스는 크고 날카로운 구부러진 이빨이 늘어선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빨은 정말 무섭습니다. 놀라운 폭력성으로 먹잇감을 찢고 삼킬 수 있어요. 너무 강력해서 그 어떤 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몸을 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큰 용광으로 공격해요. 메갈로사우루스는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육식동물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본티리우스 폰딜루스를 공격하고 있죠. 본티리우스 폰딜루스에게는 안타깝게도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죠. 이 장면은 우리를 쥐라기에서 백악기로 안내합니다. 이 시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포식자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길 바랍니다. 이 동물들은 위험하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입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의 풍경은 혼돈의 대명사입니다. 공포의 냄새와 매캐한 피냄새만 남을 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식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티렉스,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피노사우루스가 가장 위풍당당한 것 같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기가노토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를 압도하죠. 각각의 공룡을 만나서 그 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떻게 먹이 사슬의 정점에 올랐을까요? 그들의 사냥 기술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최상의 포식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직접 만나서 가까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빠르고 더 크지만 지능은 떨어졌던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백악기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몸무게는 약 10톤, 길이는 거의 15m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마뱀이 아르헨티노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초식동물을 상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스토돈의 뼈는 기가노타우사우루스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납고 강력한 동물이라도 몸무게가 10톤에 불과한 동물이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초식동물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무리 사냥 스타일입니다. 기가노타우사우루스는 아마도 두세 명으로 제한된 매우 작은 무리를 형성하고 사냥할 때만 모였을 것입니다. 이 동물은 무리의 힘과 효율성에 의존하여 사냥을 한 최초의 동물 중 하나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코 덜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이 공룡은 경이로운 힘을 가졌습니다.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몸 길이는 12에서 13m, 무게는 6에서 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균형한 크기와 힘 덕분에 뛰어난 사냥꾼이자 영역의 제왕적 포식자였죠. 대퇴골만 1m 26에 달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다리 한 부분만 해도 8살짜리 어린 아이 크기였어요.
그는 다양한 종을 사냥했고 심지어 대형 초식물도 겁없이 사냥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포식자가 막 사냥한 먹이를 훔칠 정도로 두려움이 없었죠. 그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를 벌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자세와 카리스마만으로도 그의 앞을 가로지르는 육상동물은 멀리서라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식욕과 공격적인 성격, 그리고 위험성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 입을 보세요. 엄청 크네요. 길이가 1.6m로 14세의 청소년의 평균 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빨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두개골의 크기를 감안할 때 이빨도 15cm가 넘는 매우 길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빨 하나하나가 거의 사람 손만한 크기입니다. 자신의 이빨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길고 단단하며 도끼처럼 날카로운 수십 개의 이빨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동물도 카르카로론토사우루스의 이빨에 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똑똑하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한 또 다른 상위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 자리를 내줬어요. 최초의 티라노사우루스가 약 1억 4천만 년 전에 인간보다 겨우 큰 몸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누쿠사우루스 호글룬디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수천만 년 후인 백악기 말기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티렉스와 비슷한 동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렉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인기 있는 공룡 중 하나입니다. 공룡 시대를 떠올리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름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사납기로 잘 알려져 있지 실제로 공격성, 폭력성, 끝없는 포식 본능으로 인해 큰 파충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몸 길이는 12에서 14m, 몸 높이는 5에서 6m, 몸무게는 7톤에 육박했습니다. 앞서 연구한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1.5m의 길이의 큰 두개골을 가졌습니다. 길이는 10에서 15cm에 달하는 60여 개의 이빨로 무장한 이 공룡의 입은 완벽하게 날카롭고 검처럼 날카로워서 사람 한 명을 삼킬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빨은 항상 효과적이었고 거의 닳지 않았으며 2에서 6년마다 턱에서 날카로운 이빨이 새로 돋아났습니다.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눈 뒤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큰 두개골 표면에는 매우 강력한 씹는 근육이 있었을 거란 믿음도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과 강력한 턱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포식자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다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입체 시력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티라노사우루스는 입체 시력과 매우 뛰어난 거리 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도는 특정 시야각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이미지를 한데 모아 중첩하면 거리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깊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당히 넓은 시야를 통해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포식자에게 이러한 시각 능력은 먹이를 놓치지 않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티렉스는 또한 튼튼하고 지구력이 뛰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평균 8km의 속도로 걸어도 티라노사우루스는 절대 겁먹지 않았습니다. 후각이 이끄는 대로 몸을 움직였기 때문이죠. 또한 사냥 기회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약 3.75m의 보폭으로 시속 25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이 공룡은 백악기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 공룡의 포식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실제로 이 공룡이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하죠. 높이 6m, 길이 18m, 무게가 거의 11톤에 달합니다. 진짜 괴물이죠. 백악기 거인 말이죠. 외관상으로는 거대한 벽 도마뱀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이 공룡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동급 공룡의 기준이 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큰 크기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긴 턱과 가늘고 날카로운 이빨은 이 공룡의 식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 공룡의 뱃속에서 다른 동물, 특히 육상 동물의 비늘뿐만 아니라 물고기 비늘도 발견했습니다. 이 독특한 공룡의 매력은 움직이는 방식과 서식 환경, 그리고 식성과 사냥 습관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육상 동물이지만 수중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룡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턱의 아랫부분은 이미 혼합생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죠. 이 육상 동물은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수께끼를 더욱 밝혀준 것은 뼈, 특히 대퇴골이었어요. 비례적으로 스피노사우루스의 대퇴골은 동시대 육상 네발 동물의 대퇴골보다 훨씬 짧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해부학적 특징은 발의 모양입니다. 발의 뼈는 평평했고 발가락의 발톱은 다소 컸습니다. 이는 육지에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 행동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생명을 유지하고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육지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먹이를 먹기 위해 가끔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뼈의 특성이 이 가설을 입증합니다. 앞서 언급한 티렉스와 같은 육상 포식자의 뼈는 길고 가벼우며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육지에서 걷기 쉬웠죠. 반면 스피노사우루스는 특정 해양 동물과 더 유사한 단단한 뼈를 가졌습니다. 이 공룡이 물에 뜨지 않고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있던 것은 팔다리의 높은 골밀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이 공룡이 물속을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콧구멍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영을 하는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수영 능력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발견된 육상 동물의 유해는 이 공룡의 기회주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즐리 베어와 같은 현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즐리 베어는 뛰어난 어부이며 물고기는 여전히 그리즐리 베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죠. 하지만 기회가 생기거나 낚시가 잘 안 되면 다른 종류의 먹이로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기회주의 동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과 육지에 모두 능숙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식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무시무시한 상위 포식자의 연단에 당당히 앉아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수장룡을 만났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수장룡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두 과의 주요 차이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수장룡은 네스호 같은 많은 전설의 소재가 되었으며 줄 베른의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과 같은 문학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전설만큼이나 매혹적인 수장룡을 여기서 연구하는 이유는 그 명성 때문이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능력 때문입니다. 플라시오사우루스, 하이드로테로사우루스, 알렉산드르의 몸 길이는 약 8m죠. 이 공룡은 불균형적으로 긴 6m의 목으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목이
몸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죠. 척추뼈는 60개 이상입니다. 반면에 머리는 목에 비해 매우 작아서 30c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모나이트, 벨렌나이트, 물고기, 심지어 해양 파충류까지 굶어 죽이는 것을 막지 못했죠. 참고로 이 바다거인의 화석은 애니 몬테규 알렉산더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룡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어요.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이 해양 파충류는 그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흔치 않은 포식 능력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타이로사우루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룡이었어요. 이 모사사우루스는 길이가 18m에 가까웠고 무게는 15톤에 달했을 겁니다. 15톤의 무시무시한 위험. 커다란 머리는 악어를 연상시키지만 악어보다 훨씬 큰 크기를 가졌습니다. 반면 몸은 뱀과 물고기를 교묘하게 혼합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마스토돈은 매우 쉽게 움직이죠. 강력한 지느러미 덕분에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물을 놓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마스토돈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소름이 끼치지만 이빨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빨은 수없이 많고 날카롭습니다. 보시다시피 윗입 천장에 두 번째 이빨이 있습니다. 먹이를 한 번 삼키면 도망칠 기회가 없습니다. 이 녀석의 앞을 가로지르는 모든 수생생물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저항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먹잇감이라도 순식간에 삼킬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오징어, 엘라스모사우루스와 같은 수장용, 익룡, 바다거북, 심지어 다른 모사사우루스까지 모두 그의 소나기에 들어왔죠. 또한 긴 주둥이로 먹잇감을 공격하여 기절시켰습니다. 두개골의 길이만 1m 20에 달했습니다. 이 모사사우루스, 타이로사우루스가 프테라노돈을 얼마나 쉽게 잡았는지 보세요.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 밖으로 몸을 내밀어 새를 단숨에 잡습니다. 당대의 가장 큰 상어들까지 잡아먹으며 바다의 제왕으로 군림했죠. 그는 가는 곳마다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당시 바다에 살던 동물들의 몸집이 엄청나게 컸던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 크기의 최상위 포식자가 없었다면 해양 생물종의 조절과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백악기 위기 이후 많은 동시대 동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다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운석과 화산이 지구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면 해양 환경도 심각하게 흔들릴 겁니다. 지진, 쓰나미, 폭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인해 여행 초반에 언급했던 비오토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오토프와 생물 군집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생태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깨지기 쉬운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육상 활동은 이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비오톱과 비오노세노시스는 이러한 격변으로 인해 극적인 결과를 겪게 됩니다. 우선 시베리아 트랩스에서는 화산 폭발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의심할 여지 없이 바다, 강, 작은 하천에 물이 산성화되었습니다. pH의 변화는 조개 플랑크톤과 암모나이트와 같이 가장 취약한 종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손실은 나머지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대량 멸종이 눈앞에 다가왔죠. 하지만 수천 년 후 유명한 운석에 낙하가 많은 생물종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거대한 규모의 도미노 효과였죠.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어
생명의 역사를 영원히 남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들 중 일부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북이와 악어는 격동적인 과거의 소중한 증인입니다.